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막바지 협상에서 여야는 오늘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면 과연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는지,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에 더 혜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을 텐데요.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 정가는 코너에서 토의해 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폭을 애초 계획보다 줄이는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자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인하폭을 1에서 2%포인트로 줄이는 타협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추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 2년 유예안이라도 받으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틀 연속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법인세를 내려 기업 부담이 줄면 그만큼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위기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훨씬 적고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100여 개 남짓한 초대 기업에 혜택을 주느니 사정이 더 열악한 중소,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법인세 인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발끈했습니다. 한나라당 등 그런 당에서 훨씬 더 많은 법인세를 깎자고 해왔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예산 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1%라든가 2% 선에서 그때 타협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헌정사 초유의 정부 원안과 야당 단독 수정안의 예산안 표결까지 우려되는 상황. 15일 본회의 개의의 열쇠를 쥔 김진표 의장은 여야 모두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양쪽에게 여야가 정부와 함께 합의한 수정안으로 제출해달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현재로선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센 만큼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폐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 폐기 등 노동개혁에도 칼을 뽑은 모습인데 거짓 선동 세력과 타협할 수 없다는 말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습니다.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는 강화하면서도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외국인 건보 먹튀 등 부작용은 막겠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못 박았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에 먼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여기에 사실상 힘을 실었습니다.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최근 끝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거론하며 불법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은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협치나 타협이 불가능하다고도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법치는 국정의 최고 가치고 이를 수호하는 게 대통령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력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파업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외치며 느낀 민심의 호응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취임 7개월에 접어들며 각종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대통령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규칙 개정은 당락을 결정할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 사이에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는 100만 당원 시대이니 당대표 선출에서 당원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고 내비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룰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고 당원들의 대표인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행 7대3인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에서 당원 투표 비중은 높이고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먼저 친윤계 주자들 가운데 일찌감치 내부 기반을 닦아온 주자들은 반색했습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결국 민심을 얻어야 하는데 왜 거꾸로 가려 하냐는 겁니다. 민주당도 민심의 비율을 늘려가는데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는 되겠느냐. 어차피 당이라는 게 민심의 파도 속에서 항해하는 배인데. 여기에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의원이나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윤심을 파는 분들은 스스로 총선 승리 적임자가 아니라고 실토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정도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충신이다, 윤회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유치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전당대회 규칙을 바꾸려면 늦어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당원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한 뒤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한 추가 수사에 고삐를 쬐는 모습인데요. 내일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두 달 전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검찰청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0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함께 고 이대준 씨 유족에게서 추가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직후 잇따라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당시 안보개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사건 은폐와 월북 조작 혐의로 먼저 기소했지만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여전히 수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 전 실장은 당시 서훈 실장과 함께 사건 발생부터 초기 조사 결과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보고 내용과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실장은 다른 문재인 정부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첩보 삭제나 월북몰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근거 없는 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하지만 검찰은 이미 서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난을 피하고자 사건을 덮으려 했고 근거가 부족한데도 잦은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지만 최근 서 전 실장 측이 사본으로 갖고 있던 대통령 보고 문건 등을 확인하고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재개했습니다. 내일은 첩보 삭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개 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원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을 역임한 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온 검찰이 재산 은닉을 돕거나 증거를 없앤 조력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모 이사 등 모두 3명을 체포했는데요. 김 씨와 조력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모 씨 등 조력자들을 체포한 겁니다. 김만배 씨와 관련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자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이들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만배 씨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김 씨 변호인도 재산 은닉에 도움을 준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가진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 800억 원을 동결하고 숨겨둔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범죄 수익을 추적하던 중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은닉 규모를 밝히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된 이한성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대학 동문인 김만배 씨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공동대표를 맡으며 김 씨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이사 최 씨는 지난해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 헬멧을 쓰고 짐을 들어줄 정도로 김 씨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만배 씨가 재작년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가운데 20억 원을 최 씨에게 빌려주는 등 둘 사이에 이뤄진 수상한 금전 거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최 씨는 지난 2013년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쌍방울그룹의 부회장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김만배 씨의 연결고리 역시 최 씨로 알려진 만큼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사이 연관성이 드러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이한성 씨와 최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안전사고를 우려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한 것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정보과장의 지시를 받고 직접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일 특수본이 출범한 뒤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대표 이종철 씨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참사 당일 112 신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와 희생자 부검 때 검사가 마약 검사를 권유한 경위, 그리고 정부가 유가족끼리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등이 국정조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박가영 씨 어머니는 대통령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국민에 대한 위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어가 정확히 들어간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네. 법인세 이제 개정안이 역시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은 이제 이 법인세 개정안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1%, 2%포인트 세율 내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지금 뭐 묘수가 있나요, 이게? 아니요, 저희는 이제 25%인 그 지금 법인세 초과세 최고 세율이죠. 예. 그래서 22%로 낮추자는 건데 사실은 이제 두 정부의 그 정책 기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그 소득 주도 성장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좀 재정을 확대하고 이런 방식을 썼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 주도 성장을 끌어가겠다라는 기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전후에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개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망산업, 마트리 산업, 뭐 전기차 산업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참 살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특히 지금 뭐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TSMC 이런 데에 굉장히 뒤져 있다. 인텔에도 뒤져 있다. 이런 경진 보고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기업들과 비교해서 법인세가 월등히 높거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해서 제대로 기업이 뛰게 하자, 국제 경쟁력을 갖추자 이것이 제일 큰 기조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제 법인세를 내리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일자리는 늘려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시각의 차이 같습니다. 뭐 역대 정부에서도 이건 뭐 굉장히 해묵은 논쟁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더 찬찬히 저희가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저희는 이제 어제 그 감세안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와서요. 지금까지 우리 기억으로는 민주당은 이제 재정 확대 쪽을 좀 요구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감세안을 좀 뒤늦게 내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원래 협상 테이블에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야당인데 정부 안 설명하는 게 정확한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과세 표준 3천억 초과하는 대상에 대한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자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 과세 표준 5억 원까지를 10%의 그런 특례세율을 적용하자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3천억 초과의 경우에 25%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그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과세 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하는 것은 받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연장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상 낙수 효과라는 거, 이런 것 대기업을 지원해주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 여러 가지 환원을 한다라는 낙수 효과라는 것이 없다라는 게 이제 뭐 세계개발은행이라든지 뭐 OECD라든지 수년째 지금 그런 리포트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연구 결과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뭐 기업이 투자한다든지 이런 유의미한 효과를 못 봤다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보면 법인들 중에 한 33% 정도만 세금 깎이면 일자리 늘릴 의향이 있다. 뭐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효과가 미지수인 초거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세금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식으로 가자.
게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부 안에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이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안은 있었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네, 역제안을 네, 한 건데. 네, 네. 근데 저희는 거기에 이제 대해서는 뭐 여야 간에 그러면 그 의견의 일치를 본 겁니까 이미? 그 부분은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지금 과세 표준 그 3천억 원 이상의 이 대기업의 법인세를 어느 정도 인하해 줄 건가? 이게 이제 막바지 핵심 쟁점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국제 경쟁력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고 세율 25%가 OECD 국가 중에서 6번째로 높아요. 예. OECD 평균보다도 OECD 평균이 21.2%예요. 그것보다도 이제 3.8% 정도가 더 높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이 23.2%, 미국이 21%, 또 영국이 19.0% 이런 국가들보다도 상당히 높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특히 저희가 경쟁 업체들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25.2%고 인텔이 8.5%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 3배 이상의 법인세를 내고 있고 애플이 13.2%라 그것보다 2배 이상의 법인세를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국제 경쟁에서 지금 반도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같이 뛰기가 굉장히 동일선상에 어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LG화학이 25.3%, 독일 바스프가 19.2% 경쟁하기가 어렵죠. LG 디스플레이가 22.4%, 디스플레이 산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의 BOE가 13.9%, 중국과 싸울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미국은 대만의 TSMC에 엄청나게 지금 손짓을 하고 대만을 이제 미국으로 옮기겠다라는 선언도 TSMC.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이러다가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등등이 다 대만에도 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받아라라고 중재안까지 내셨어요. 김진표 의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 전문가입니다. 세제실장 출신이시죠. 그분이 오죽하면 민주당한테 합의안을 냈겠어요. 받고 다만 2년 유예하면 어떻겠냐. 이럴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대기업이 뛰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또 하나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주는 시그널인데요. 시그널이 이렇게 해야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증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낙수 효과 말씀하셨는데요. 최고 세율을 낮추면 구체적으로 언론사에서 검증한 것도 나왔는데 이익 증가분이 약 10%가 대기업 충수한테 가고 45%가 국민연금과 일반 투자가들한테 간다. 이런 보고서도 나와 있으니까 내린 효과는 일반 개미 투자가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들과 사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이런 데의 포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쪽에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이런 것이 이제 저희 정부의 기조이고 당의 기조이어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네, 지금 낙수 효과 말씀도 다시 한번 하셨고 해외 다국적 기업과의 어떤 이런 투자 유치 경쟁 이 부분은 좀 낙수 효과하고는 조금 다른 또 논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효세율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재부가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 낸 그 퍼센테이지를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그 실효세율이 정확한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효세율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지표인데 세계 각국이 실효세율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추정치고 그래서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효세율이라는 거 정확하지 않은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총조세 및 부담률이라는 기준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조세 등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느냐라는 기준을 많이 쓰는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7% 낮아요. 오히려 낮습니다. 네,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해서 논란을 제기하는 그 실효세율 제대로 이제 비교가 되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은 그걸 가지고 맹목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제일 걱정이 뭐냐면 법인세 이런 게 아니라 2030년에 아리백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별로 정부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해외 공장, 특히 미국의 공장 짓는
거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이 법인세를 좀 깎아줘서 당장의 어떤 그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세금 거둘 게 있으면 제대로 걷어서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데 투자를 해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쓰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예산 전문가들도 그냥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또 넘어서 네. 지금 이게 대전제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얘기하는 그 발언 내용에도 이제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옵니다만 네네. 이 법인세를 이렇게 인하해 주면은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은 과거에 이제 역대 정권의 이런 그 정책 추진 성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많은 이제 학술적 논문을 보더라도 과연 이렇게 법인세를 내렸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 투자의 증대가 있었는지 고용의 증대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고 네. 별 효과가 없었다는 논문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이게 과연 네. 실증이 된 겁니까? 학자의 논문 한두 개 갖고 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첫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린 것은 2017년도에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소득주도 성장을 할 때 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대기업한테 법인세를 올린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결과는 국민들한테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늘었습니다. 방만 재정 운용으로. 예. 그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한 부담으로 또 미래 세대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경제의 효과를 금방금방 체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최고 세율에 또 2.5% 지방세율까지 포함하면 예. 27.5%라는 수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경제는 심리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주는 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얘기입니다. 그때 기업이 유보 현금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됐었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얘기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제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마련에서 일단 기업이 좀 국제시장에서 뛸 수 있게 하자. 그것도 국제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만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고 해외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아까 아리백, 리뉴어블 에너지 팩 그 얘기 하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더 늘 돈은 조세가 적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 미국, 뭐 대만, 다른 나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좋은 조건을 줘서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국내 증시도 활성화되고 해외 기업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스타트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당과 그 진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책적인 차이에서 굉장히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념적인 차이라고 보시는 그래서 겁니까? 또 하나, 그래서 말씀이신데 이념 논쟁과처럼 자꾸 가는 이유가 초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대기업을 그냥 적으로 모는 식의 발언은 이제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식의 그 대기업을 적으로 돌리는 방식은 과연 국민 통합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제가 이제 질문드렸던 부분은 과연 이런 낙수 효과라든가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문제인가?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를테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문제를 놓고 이제 토론을 할 때 이게 지난 몇 년 동안에 실증적으로 효과가 입증됐냐를 이제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낙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게 누적된 논쟁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를테면 그 오랜 그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과연 그 이 투자 증대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 근거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2017년도에 세제 개편을 했어요. 22에서 25%로. 그 전에 17년여간에 우리가 22%를 유지했습니까?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걸 유지했었죠. 그것이 누적되어 오다가 갑자기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낙수 효과에 대해서도 학자 간에 굉장히 이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 구조가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기업이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몇 명이나 더 일자리 더 고용 증대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십사. 그래서 국민들이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가 해보라라고 그래서 정권 교체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우리 비대위원님께서 더 이념적이신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사실 경제 정책을 효과로 봐야죠. 네네. 저희 당이 대기업을 언제 적으로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적으로 돌렸다라고 규정을 아니 하시고 초부자 감세라는 용어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대기업을 거예요. 자꾸 적으로 돌리셨다고 얘기하시고 네. 그런 부분도 다 이념적인 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가 완비돼야 되는 거겠죠. 지금 다 대부분 다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것들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기업만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계속 지탱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산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경쟁력 있게 키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방만하게 썼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코로나로 2년 동안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상당히 견실하게 지켜왔던 것이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위축할 때 그런 어떤 위축을 겪지도 않고 저희가 코로나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요. 수많은 외환 보유고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넘겨드렸죠. 네. 네,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국가 일방적으로 부채를 저희가 표현하시면 천조를 받았고요. 표현하시면 네.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부채를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소상공인 지원해야 된다. 코로나 관련된 지원금 더 늘려야 된다라고 저희 당보다 더 공격적으로 많이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한 600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400조가 늘었는데 그 중에 코로나로 인한 재정은 사실은 100조 정도이고 나머지가 확대 재정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나온 분석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두 정부의 기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분명하게 건전 재정 기조로 가겠다. 그리고 민간 주도의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고요. 이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확대 재정으로 갔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했냐?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그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중이 줄었다는 결과들은 여러 결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워낙 우리나라가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많이 줄였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의 경제력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평가는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 비중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백히 통계 수치로도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건전 재정을 자꾸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랜을 통해서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산업을 전환시키고 교육이라든지 보육에 있어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범위를 늘리겠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독일이라든지 유럽 국가들도 산업 전환을 위해서 재정을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중국제조 2025나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오히려 재정 확대적인 재정 그리고 그 재정을 통한 경쟁력과 산업 전환을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다르게 갑자기 시장 중심을 내걸면서 정부는 뒤로 빠지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많은 경제학자들이 세계적 흐름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세계적 흐름하고는 그 말씀을 제가 좀 반박을 드리자면요. 가게에서도 일반 가게에서도 그 수입이 100만 원이면 그 수입 100만 원을 어떻게 썼느냐에 보면은 그 집이 어떻게 가게를 유지하는지 알 수 있죠. 이번에 이제 저희는 건전 재정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표, 지금 이재명 표, 민생 뭐 예산 7대 민생 예산 등 포퓰리즘적 성격의 것들을 다 줄이고 이게 그
항목에 굉장한 변화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재명 표 예산이라는 것을 다 줄이고 윤석열 표 예산이라는 것이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쪽을 늘린 거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계표를 만든 것이지 미국이 확대 재정하니까 확대 재정해야 된다. 나라마다 경제 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세계가 산업전환의 시기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앞선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 투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번 예산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경제정책과 경제정책에 따른 어떤 비전이 그냥 시장 중심주의, 그 70년대나 80년대 초반까지 통용됐던 그러면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들 자꾸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민주당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예산을 그렇게 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지역화폐 예산, 지역화폐를 요구하는 게 꼭 저희 당 지자체 장만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가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는 거를 자치단체장들은 다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도 원하는 그런 예산도 깎아놓고 이게 이재명표 예산이다라고 붙이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바로 이념적이고 네. 그 선언적이고 근거 없는 의원님, 그런 그 제가 좀 겁니다.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역대 사상 최초로 5조 이상을 지금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해요. 다 윤석열 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 감액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만들면서 3조 이상 감액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의 6조에 달하는 금액을 감액하겠다고 하는 건 민주당입니다. 또 하나 지역화폐 예산 말씀드리는데요. 지역화폐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지역화폐는 법률로 이렇습니다. 수사할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법률의 범위를 뛰어넘게 규정을 해서 수사할 인원과 거기에 따른 예산을 그대로 달라, 아니 더 늘려달라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용인할 수 있습니까? 자, 지역화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역화폐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것을 성남시에서부터 시장에서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이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갖고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데는 정부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지자체 예산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당연히 좋죠.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방은 오히려 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 예산을 전국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요. 지역화폐의 기능과 온누리 상품의 기능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것을 만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심각하게 지자체마다 나타난다. 그것이 반대 이유입니다. 토론을 거의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지역화폐 얘기를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반론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 내수가 성장을 이끌지 못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소비 여력이 굉장히 약한 이상한 나라죠. 경제 규모는 굉장히 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계 주머니가 워낙 얇고 쓸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도 특히 지역에서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물건을 팔 수 있게 만드는 게 지역 화폐거든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일때 시작했다 그러면 자꾸 딴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그쪽 그런 지역의 식의 경제 판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 이념적인 겁니다. 지금 지역화폐 전국에서 하시는 건 알죠? 전국에서 하는 건. 네. 그래서 전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전국에서 없다는 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극명하게 소비를 나타나서 진작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다시 그 한번 온누리 강조하겠습니다. 상품으로 기능이 똑같은데요, 의원님? 아니 중첩된다 하더라도 소비 진작시킨다는 이 두 분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더 토론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인세율을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지역화폐 문제까지 쭉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마태형진이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며 멤버 중 처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별도의 공개 인사는 없었지만 진은 팬 커뮤니티에 이제 커튼콜의 시간이라며 짧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깜빡이를 켠 검은색 차량 6대가 위병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전 세계 언론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경기 연천 제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했습니다. 든든한 맏형의 입대를 응원하기 위한 나머지 6명 멤버들도 함께였습니다. 멤버들은 진의 짧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룹 방탄소년단의 첫 입대를 격려했습니다. 엄동설한 추위에 입김을 불어가며 배웅을 나온 BTS의 팬들도 진의 무탈을 기원했습니다. 혜택이 많을 거라고는 다 하는데 그거 없이 똑같이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고 밥도 잘 먹었으면 좋겠고 또 잦은 행사나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얼굴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입소한 이병 장병들과 가족들도 월드스타 입대 동기를 환영했습니다. 신기해하기도 하고 본인도 군 입대하는데 여기 막상 도착해서 현수막들이 걸어 있는 거 보고 자기도 사진 찍어하면서 같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작별 인사는 없었지만 진은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한 데 이어 입대 당일 아침 이제 커튼콜의 시간이라며 짧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팬들이 대거 몰리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별도의 공식 행사나 인사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 군 당국도 이렇게 현장 통제선을 설치하고 300명가량을 배치했는데요. 다행히 우려할 만한 수준의 큰 혼잡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올해 만 30살이 된 진은 현행 병역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에 따르겠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지난달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했고 입대가 확정된 겁니다. 앞으로 진은 입영장정 200여 명과 함께 5주 동안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뒤 2024년 6월에 전역할 예정입니다. YTN 최정훈입니다. 진의 군 입대 이후 다른 멤버 6명도 잇따라 입대 전망이 나오면서 군복무로 인한 BTS의 공백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BTS는 2025년 팀 활동 재개를 기대하고 있는데 개별 멤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브랜드 가치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BTS 리더 RM은 2025년 다 같이 모여 완전체 활동을 재개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어쨌든 2025년 대부분의 member들이 복귀할 해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양연화라는 저의 기념비적인 어떤 서사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2025년 BTS가 팀 활동을 재개하려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다른 멤버들도 군 입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1993년생 슈가, 1994년생 제이홉과 RM, 1995년생 지민과 비, 1997년생 정국 가운데 상당수가 군 복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의 육군 현역 입대로 공식적인 군 공백기, 이른바 군백기를 맞게 된 BTS는 개별 멤버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리더 RM은 2일 발표한 첫 솔로 앨범 인디고로 미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했고 팝스타 퍼렐 윌리엄스의 신보 프렌즈에도 참여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를 낸 제이홉도 미국 대형 페스티벌 롤라팔로자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헤드라이너 무대에 서며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슈가는 위버스와 유튜브에서 예능 콘텐츠 슈치타로 글로벌 팬과의 본격 소통에 나섰고 막내 정국은 한국 가수 최초로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서며 전 세계 인기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각 멤버들이 가창력도 있고 작사, 작곡, 프로듀싱 능력까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개별 활동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완전체는 이제 미래에 기약하는 형태로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백기를 최소화하고 개별 멤버들의 역량을 최대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BTS 전략은 K-팝 최초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솔로 활동으로 BTS 활동에 2막이 열린 가운데 국방부는 입대한 진이 공익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국내외 공연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마스크 투혼으로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이끈 캡틴 손흥민이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싱데이 브렌트포드전을 시작으로 현재 4위인 토트넘의 우승 도전을 이어갑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갈색 코트에 뿔테 안경 차림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손흥민.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줍니다. 성민이 형 혹시 얼굴 다치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즉석 사인회 뒤 두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하고 팬들은 한마음으로 캡틴 손흥민을 응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상 빨리 회복해서 이제 남은 시즌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줬으면 한 바람입니다. 시즌 중간에 열린 겨울 월드컵으로 토트넘의 후반기 일정은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브렌트포드 원정을 시작으로 줄줄이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재개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팀과 작별한 벤투 감독은 마지막까지 손흥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누구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뜨거웠던 대한민국의 월드컵 16강을 이끈 캡틴 손흥민은 이제 다시 토트넘에서 골 사냥에 나섭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캡틴 손흥민에 이어 벤투 감독도 오늘 밤 포르투갈로 떠납니다. 최장수 감독에 이어 최다승 기록까지 세우고 한국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극적인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룬 벤투 감독은 조금 뒤 밤 11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포르투갈로 돌아가는데요. 4년 4개월간 최장수 사령탑을 맡으며 35승 13무 9패로 최다승 기록도 세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벤투 감독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며 지난 4년의 경험은 감사 인사로 부족할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는데요. 벤투 감독은 지금은 휴식이 필요하다면서 일단 휴식을 취하고 행보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에서 비영업권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 10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미국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비영어권 영화작품상 후보에 헤어질 결심을 포함해 5편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 이듬해엔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과 배우 윤여정 씨의 미나리가 이 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시상식에선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가 TV 드라마 부문 나무조연상을 받았는데요. 헤어질 결심이 한국계 영화 수상 기록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요즘 혼외 성관계 금지법으로 논란인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새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인도네시아. 이와 더불어 혼전 동거, 낙태 금지는 물론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처벌받는 새 형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개정에 인도네시아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우려가 잇따르자 곧 당국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법무차관은 외국인들은 해당 법률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명했고 발리 주지사 역시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시설에 투숙할 때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새 형법 때문에 자칫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을 꺼릴까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올겨울 첫 황사가 하늘을 가린 가운데 곳곳에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북극 한기가 밀려오면서 강력한 한파까지 가세 빙판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이 뿌연 황사에 갇혔습니다. 남산이 흐릿하게 보이고 한강 건너 빌딩은 분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482 마이크로그램, 평소의 10배가 넘었고 전남은 48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첫 겨울 황사에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다른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짙은 황사에 눈까지 겹쳤습니다. 서해에서 유입된 눈구름이 지나며 곳곳에 한방눈이 쏟아졌고 충청권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북극 한기까지 남하하며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중북부에는 한파경보가,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급강하해 내일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파주 영하 14도, 서울도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대구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빙판길에 의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까지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빙판길에 이어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겨울철 재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방역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7차 재유행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었습니다. 9월 14일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숫자로 환자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도 늘어 위중증 환자는 한 달 가까이 400명대를 유지하고 사망자도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소년층에선 독감 유행 비상 등까지 켜졌습니다. 청소년 독감 환자는 유행 기준의 12배까지 늘었는데 감염병 동시 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큽니다. 양쪽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니까 각각의 의료 부담은 크지 않아도 두 개가 합쳐지면 의료 체계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서 인플루엔자도 몇 년 동안 유행을 안 했어가지고 중증 환자 비율이 어떻게 될지 사실 가늠이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더 문제인 거예요. 감염병 유행 상황이 악화하면서 연말로 예정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발표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15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에 대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는데 일부 지자체 요구에도 재유행 반등과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현 상황에선 방역 완화 여력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방역당국 지침과 관계없이 내년 1월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던 대전시도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방역 피로감이 커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오랜 기간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 하는 코로나 상황이 아이들의 언어나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죠.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영유아 3명 중 1명이 발달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낀 채 지내야 했던 5살 이하 아이들의 언어, 청소, 인지, 사회성 등 10개 분야 발달 상황을 6개월간 조사해봤습니다. 결과는 걱정한 대로입니다. 조사 대상 25개 어린이집의 영유아 456명 가운데 152명, 33%는 현재 전반적으로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한 아동은 절반을 간 넘겼고 나머지 15%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한 아이들은 어떨까? 미취학 아동 86명을 살펴봤더니 언어 발달이 지체된 아이가 31%, 3명 중 1명에 이릅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환경이 특히 언어 발달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역 정책의 대상에서 어느 정도 제외를 한다거나 사회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영유아 발달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아이 발달 지원센터를 내년 3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은 무료 상담부터 발달 상황 검사, 치료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내년부터 1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첫 돌까지 월 70만 원, 돌지나 두 돌까지는 월 35만 원. 소득과 상관없이 아기를 낳아 키우면 현금을 지급받는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부모급여는 현재 양육수당을 확대하며 이름을 바꾼 겁니다. 출산 초 가정의 재정을 돕는 방법으로 안 낳는 세상에서 낳아 키우겠다는 부모를 응원하자는 겁니다. 내후년엔 금액도 더 올립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즉 2024년부터는 아기를 한 명 낳으면 1년 동안 1,200만 원, 그 다음에 600만 원, 합해서 1,80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겁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제공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고 전국에 5,700여 곳인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500여 곳씩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원장과 학부모만 볼 수 있었던 어린이집 CCTV를 보육 교직원도 직접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안전을 위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9명, OECD 평균 1.59명의 절반도 안 되는 꼴찌 수준인데 부모급여를 내세운 새 정부의 보육 중장기 계획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수도권에 무려 1,100여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소위 빌라왕이라고 불렸던 40대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대책은 없는지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임대 사업을 했었다는 이 김모 씨. 네. 이제 별명이 빌라왕이라고 하고요. 근데 네네. 갑자기 이제 숨졌는데 이제 세입자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건 내용을 좀 일단 정리해 볼까요? 저도 수백 채까지는 봤는데요. 네. 1,000채가 넘는 건 저도 처음 보는 일이긴 합니다.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고요. 아마 2020년부터 이렇게 구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1,139채나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진 임대 사업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망을 하게 되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세입자들이 지금 피해 규모가 한 450명이 넘는다라고 하고요. 네. 피해 금액은 수백억이 되는데 더욱 문제는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피해 금액과 피해 인원들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건의 실체를 뭐 속속들이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네. 일단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1,000채의 빌라 오피스텔을 임대를 하고 이렇게 이제 무책임한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이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건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일종의 이제 전세 사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사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1,000채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엑셀로 정리를 해도 1,000채를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조직적으로 뭔가 개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공범들이 있지 않고서야 저는 1,000채는 불가능한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1,000채 정도 하려면 브로커가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협력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형적인 전세 사기로 보여집니다.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두 가지 수익 구조가 나오는데요. 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 커미션이 나오거든요. 건축업자들이 하나 팔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게 되고, 두 번째는 전세 금액을 높게 받습니다. 시세보다 더 높게 적용하기 때문에 네. 전세 금액에서 또 차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시세 차익을 얻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고 매매 가격도 올라가지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출이자 부담도 늘어나면서 전세 금액은 떨어지게 되고 대출이자 부담은 또 늘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어떤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명의자가 된 그 김모 씨 빌라왕이 감당을 못하고 이런 좀 불의의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빌라왕이라는 이 사람이
이 종부세 같은 이제 세금이 이제 체납된 상태였단 말이죠. 네네.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제 세입자가 와서 이제 돈 돌려달라고 해도 나는 모르겠다. 뭐 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많은 그 집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할 때 네. 국세청이 몰랐을까요? 국세청이 알려면 알 수는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천채를 가졌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취득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체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2억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빌라 하나당 월 100만 원을 받아도 천채면은 1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월세를 다 받아도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저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국세청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뭔가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피해 받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2030들이에요. 사회 초년생들이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동산 가서 전세 아무래도 월세는 좀 아까우니까요. 전세가 좀 저렴해 보이니까 그냥 전세가 안전하다. 대출 있지 않냐, 괜찮다라고 해서 아마 쉽게 계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피해자들이 2030이기 때문에 더 좀 마음이 아프고요. 앞으로 피해 사례들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당국에서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그 빌라 오피스텔을 임대 사업을 했었고 종종 이제 체납이 됐을 것이고 네네. 그럼 이게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종의 이제 이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보여지고요. 또 국세청 입장에서는 또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예. 세금을 체납했으니까 세금을 추징할 의무는 있지만 네. 이게 세입자 피해까지 뭐 국세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국토부가 그냥 나서서 세금 체납했으니까 문제 된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했는 문제는 문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저는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임대인이 주택 수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든지 뭔가 세금 체납에 대해서도 요구하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쓸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좀 공개하는 그런 의무사항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네. 세입자들은 일단 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는지 안 돼 있었는지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면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요. 예. 지금 피해 사례가 한 45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까지요. 절반 정도가 아마 보증보험에 가입한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보증보험의 이제 메커니즘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먼저 전세금을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거든요. 이걸 네.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대위변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 집주인한테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통보를 해야만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는데 사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럼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지금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보증보험을 믿고 기다리는 분들도 보증보험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속인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뭐 부모가 있다고 하던데 네네. 뭐 그런 부분까지 좀 해결이 돼야 되겠군요.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 부모가 상속 거절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종부세 체납액만 62억이 되고요. 예. 한두 채라면 부모의 의무도 있으니까 네.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부모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전체를 종부세 체납액만 62억이 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라도 부모님이라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속인이 정해져야만 그 계약 해지 요구가 되고 보험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 절차를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던 그 세입자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김 씨의 주택들이 이제 공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일단 세금이 이제 추징대가 들어올 것이고 네네. 남는 자금이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온전히 챙기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세금이 우선이고요. 세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가율이 뭐 한 70% 정도라고 본다면 예. 전세금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세금이 62억이나 체납이 됐다라고 한다면 진짜 아마 내 전세금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최대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금의 절반 정도는 내가 지킬 수가 있느냐, 그 이하로 떨어지느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이런 일을
그 예방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방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예방이 최우선인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집값 시세의 70% 정도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해서 집값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가. 네.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높아요. 90%, 100% 넘는 집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전세 가율만 가지고 따져버리게 되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빌라 전세는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첫 번째는 반드시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전세금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계약 특약 조건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되고요. 실제로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무효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보다는 가급적이면 월세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전세의 가장 우선순위는 내 전세금을 온전히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월세 내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전세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전세금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면 월세로 전환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이 관련 조치를 이제 마련 중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제도상의 이제 사각지대라든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네. 국토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뭐 전세 보증보험을 연장한다든지 임시 거주처를 마련한다든지 예. 이런 임시 방편의 대책밖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지금 발생한 일이고요. 앞으로도 제2, 제3의 빌라왕 사기 사건들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토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주택 수를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세금 체납 여러 가지 보증보험 제도도 좀 개선을 해서 보다 쉽게 이렇게 빌라 같은 경우는 가입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달 중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이제 나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그런 다주택자의 얘기를 이제 다뤄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렇게 제도 개편에 나선다는 거는 정부가 이 다주택자의 시장에서의 기능을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도 2017년도였죠. 임대사업자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활성화 대책이 나왔는데 왜 이게 유명무실되고 폐지가 됐냐면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투기가 발생하게 되고 다주택자들이 회피처가 된 거죠. 세금 규제를 피하는 그 구멍이 이게 임대사업자 제도가 됐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말소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집값이 좀 안정되는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투명 과세를 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무 보유 기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효과 5% 인상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집값이 안정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4년, 8년 단기,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 사업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투기를 부추길 수가 있는데 8년이나 10년 정도 임대사업자 의무 보유 기간을 한다면 10년 동안 전세금 안 올린 임대인한테는 절세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장기 임대사업자로 해야 된다.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로 가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요. 종부세 문제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세법 개정안 여야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과세율을 가르는 이 다주택자의 범위가 이제 앞으로는 다소 좀 축소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2주택자 기존에는 2주택자까지 이제 종부세 그 다주택자로 규정을 해서 세금을 중과세를 했는데요. 이제 협의한 내용을 보면 2주택자까지는 실수요로 좀 봐주겠다. 3주택 이상부터 이제 다주택으로 보겠다는데 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2주택을 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사는 집 하나 있고요. 자녀라든지 갈아타기 위해서 2주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람직해 보이고요. 이거 세금 기준, 과세 표준 기준액도 다주택자들은 6억에서 9억으로 1주택자들은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해줬고요. 이번에 12억으로 조정해준다라고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세 표준 기준도 상향 조정해주는 거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단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최근 침체되고 있는 주택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든지 거래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엔 역부족이다. 네네. 워낙 이제 침체돼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이 주택시장까지 그럼 간단하게 막 1, 2분 동안 좀 전망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제가 왜 종부세를 이렇게 뭐 보완을 하더라도 내년 부동산 시장이 뭐 크게 좋아지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본 문제라고 한다면 일단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고요. 최근에 물가가 안정되고는 있지만 적어도 2023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인하가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됐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좀 더 많이 떨어져야 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고 가격이 더 조정이 돼서 매수자들이 이 정도면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거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내년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금리가 인하로 돌아서고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이 된다면 그 시기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말 정도 된다면 조금 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좀 기회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금리가 인하로 전환된다는 게 집을 이제 매수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맞습니다. 종합하면 이제 금리가 이제 역시 핵심 변수이고 전반적으로 아직도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좀 작용을 해갔군요. 네, 가격이 좀 조정이 돼야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적정 수준인가는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한 고점 대비 한 30% 이상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조정이 돼야만 수요자들이 지금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